이런 박자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제 김양화 만이할 수원 기생으로 이제 알려진 유관순과 같은 감방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게 기생제도라는 분이 하는 거는 이제 몸 파는 거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거는 여기 보면 예기라고 합니다. 기예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 미인보감이라고 하는 기생에 대한 청독부에서 이제 나름 이렇게 조선의 기생들 나중에 관광상 엽서 만들고 막 이러려고 기생들을 또 자료를 막 모아요. 그리고 미인보감이라고 하는 책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양화에 대한 김양화 다른 자료 별로 없는데 이게 좀 있어요. 그 미인보감에 있는 거 중에 보면은 김양화에 대한 소개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면 기예라고 써 있죠. 한자로 기예입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기생학교, 쉽게 말하면 일제된 걸 권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생들 기생조합을 만듭니다. 근데 기생조합을 봤는데 일본과 조선, 한국과 성문화가 차이점은 일본은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에도 시대,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시대 때부터 동경, 에도입니다. 에도 시내에 그 홍등가, 다시 말하면 영업세를 내고 막부 정부에 영업세를 내고 매춘업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몸 파는 것이 직업은 아닙니다. 기회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이거 여러 이제 그 주된 것이 매춘을 하기 위한 직업을 갖는 걸 조선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조선 왕실에서는. 그러니까 없었어요. 근데 개항되고 들어온 것 중에 하나, 개항장에 들어온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일본식으로 공창제라는 겁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가 영업세를 받고 인정하는 공창제. 그래서 일제가 들어오면 공창입니다. 공창에서 이제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놀라고 준 게 바로 고도리. 화투입니다. 화투 보면 일본 옷 입은 거 막 있잖아요. 그게 다 그거 연결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느 시대나 어느 그럴 때 여성들의 기회를 하는 것들 부분들, 남성들의 술자리에 설정하게 음악을 노래를 하고 이랬던 기회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본은 그걸 공창으로 같이 합하고 생각해서 기생이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거를 관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가서 성병 검사를 받아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치적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그 검사를 가는 와중에 이제 만세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기생들이 평소에 우리가 일본 때문에 몸 파는 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하는 그것에 저항. 그러니까는 요새식으로 어찌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예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일본은 기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창제 틀로 이제 묶어버린 거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이게 싫은 여성들은 이제 기생을 때려치우고 아예 이제 그 연예계로 나왔던 가수들도 있습니다. 김월하라고 하는 일제 무명 배우로 유명했었던 배우들은 또 이제 기생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기생은 몸 파는 공창은 아니었던 거죠. 일본은 그것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은 몸 파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 위안부를 자꾸 공창이라고 하는 그 망언을 하는 거는 일본식의 성문화하고 조선의 성문화가 완전히 달랐는데 그걸 일본은 거기다가 일본이 국가 이름으로 여성을 남성과 여성을 다 동원할 때 있었던 이 총동원 체제에 얹어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에 기생이라고 하는 것 모습이 일본이 만들어 놓는 그러한 그 매춘업의 모습으로 각인되는 거에 저항했던 여성들이 기생의 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있었고요, 또 진주에서도 있었습니다. 곳곳에 여성 기생들의 시가 꽤 많았어요.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자신이 주어진 현실에서 일제에 항의를 하는 일상 속에서의 항의일이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강주령입니다. 평양 고무공장 임금 삭감을 저지하는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상징적인 공간 대동강변에 있었던 그 을밀대 꼭대기 가장 높은 곳이에요. 남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2004년인가에 평양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을밀대로 갔었는데 지금 그 지형 구조에서도 을밀대는 대동강 그 평곽에서 가장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나 지금은 여기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공 농성을 한 1호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임금 삭감, 특히 이제 이 일제시기 고무공장, 그러니까는 31년에 이제 아까 이 강주룡의 이 시위가 있지만 이 30년부터 이제 있었던 싸움이거든요. 그 당시 신문 보도입니다. 고무직공은 단결하여 최후까지 싸우자.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평양 고무공장 파업에 대한 화보입니다. 여기 신문 보도입니다. 평양 고무공장 파업 화보 이런 것으로 보도가 한자로 써 있고 이러는데요. 이 자료를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이 을밀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사진을 이제 좀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찍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에서 다시 말하면 일제 식민지가 되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식민지의 가장 큰 이익은 노동력, 인력을 착취하러 가는 겁니다. 값싼 노동력, 그리고 그런 것을 또 만들어서 파는 시장.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아까 얘기했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니다. 일본인은 더 많고 조선인은 찍었고, 남자는 더 많고 여자는 더 찍었고, 애들도 있어요. 아동노동도 있었습니다. 아동노동은 거의 뭐 착취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살았던 여성들. 근데 그 여성들이 고무공장의 노동자였어. 고무공장의 직공의 70%가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고무공장 파업은 결국 누가 주로 했다? 여성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거는 남성과 여성 구분할 수 없는 그 분야의 그냥 그들의 삶의 노동의 운동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 사실은 많은 경우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 공장이라는 곳, 새로운 곳에 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별, 거기서 받는 부당함, 이런 것들을 싸우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등장했고요. 이것은 남성 노동 똑같습니다. 이럴 때 여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저임금이니까 여성 노동자, 여성들이 많은 경우 먹고 살기 힘든 많은 여성들이 결국은 공장을 갑니다. 한국에서 60, 70년대 산업화하면서 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패턴이 해방 이후에 온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노동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노동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은 있지만 실행이 안 되니까는 전태일 같은 분도 나왔던 거고, 일제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성 노동 훨씬 더 2중, 3중의 착취적인 구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학교를 다녔지만은 이 여성의 현실에서 눈 감을 수 없다라고 해서 여학교 나온 친구들, 또 여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공장을 갑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해서 여성 노동운동을 합니다. 여기 나왔던 이병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꽤 돼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도 하다가 이육사 아시죠? 이육사와 같이 협력을 하다가 이육사가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오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해녀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해녀는 다 여성이죠. 제주도 해녀. 제주도 그러니까는 조합을 만들어서 어업세를 하고 이거를 걷어가는 건 다 정부입니다. 그때 정부는 일본 총독부죠. 그러다 보니까 해녀들이 자신들의 해녀 활동을 위해서 내야 될 돈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해서 해녀들이 일어난 게 바로 제주 해녀 투쟁입니다. 그래서 해녀 투쟁 기념관이 지금 제주에 가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주 사람들은 가장 크게 기억하고 이것을 이제 선양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항일한 여성들을 지금 봤습니다. 직업이라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독립이라는 의미가 처음 나선 게 아니라 삶에서 벌어지는 항일이 곧 독립운동의 영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상의 살림으로 항일한 여성들 얘기하겠습니다. 흔히 독립운동가의 부인,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동안 이 영역의 여성들의 모습은 남성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준 그건 집안일이야, 그건 사적인 일이야 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편, 그들의 시아버지, 그들의 아들은 일제감시 독립운동 서울을 받았지만 이 여인들은 이 여성들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 중에 정정화 여사는 그래도 조금 일찍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런 책을 냈었어요. 장강일기라고 하는. 근데 이분은 11살에, 그러니까는 쉽게 여기 지금 이제 제가 3명의 여성을 얘기할 겁니다. 누군가의 부인,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독립운동 삶을 지켜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림살, 돌봄의 노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젠더 역할 놓고 볼 때에 남자보다 여성이 돌봄에 훨씬 더 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살림이야, 집안일이지,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왜? 독립운동을 하는 일상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그죠? 살림살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누가 했느냐? 여성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독립운동의 전체 모습에서 벌어지는 삶의 실제 모습 속에서 본다면 여성들의 활동은 바로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남성들의 겉으로도 무슨 단체 활동하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여기에 다 남성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건은 안 등장해. 누구의 마누라였고 누구의 뭐 부인이었, 누구의 어머니였는데 라고 할 때에 어머니란 이름으로 또는 아내란 이름으로만 기억하는 것,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는 그들이 살던 시대가 일제시대라고, 그러나 그 시대는 동시에 근대로 가고 있었던 근대지향의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 그럼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만은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은 조선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사노동, 그들의 돌봄 노동도 근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대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 그건 바로 개인으로서의 인간 여성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가족 내 안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이고 남성이고. 근데 여성의 활동만은 굳이 왜 가정에다 제한할 것인가? 심지어 가정 내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활동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여성 개인으로서의 근대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정화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여기 나온 3명의 여성은 여학교는 안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 일찌감치 이제 규방에 있다가 집안에서 중매에 서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11살에 결혼을 해요. 11살에 그때 어려서 조언을 시켰기도 했으니.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고 난 그 시대에 이제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3.1운동 이후에 상하이로 갑니다. 아까 3.1운동 이후에 한국의 많은 분위기는 뭔가 독립이 될 것 같았고, 상하이는 새로운 희망의 땅이었고, 거기 가정부, 가짜 임시정부도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대단히 이 정정화의 시댁은 구한말에 꽤 고관대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기도 받았었어요. 시할아버지가 김가진이라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말년에 상하이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가가지고 한 1년 있다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때의 이 정정화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찾아서,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부인은 두고서는 그 며느리 두고 그냥 자기네끼리 간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에 뭐라고 쓰냐면은 그 길은 멀고도 먼 길이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대목 제가 굳이 이렇게 궁치에 쓴 거는 어차피 어떻다? 내가 택한 길이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정화는 45년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광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충칭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임시정부가 갈 때 같이 옮겨가는 겁니다. 시할아버지는 봉양하러 갔었던 시할아버지는 21년에 돌아가시고요. 남편은 임시정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대단히 여러 뭐 한때는 내부에 파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어쨌든 끝까지 간판을 유지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까지 임시정부와 함께 갔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대한 독립의 과제, 그래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갔던 여성들이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거창한 말 안 쓰더라도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먹여야 돼. 그러면 먹이려면 어떻게 돈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은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필요하면은 국내로 들어와서 돈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간 김에 기밀 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사인지 독립운동인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독립운동의 삶 속에서 독립운동 속에서 그녀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차례나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 다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상해 보십시오. 압록강을 건널 때 거기에 경비가 대단히 세거든요. 그리고 만주로 넘어갈 때도 신의주까지 기차가 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갈 때는 몰래 배를 타고 안내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걸 6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27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떤 임시정부와 함께 갔었던, 그래서 독립운동자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소소한 독립운동의 일상 살림살이, 우리가 살림은 즉해서 살림살이라고 했다. 독립운동의 일상에 중요한 것은 바로 독립운동의 살림입니다. 그래서 정정화를 일명 임시정부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이 장강일기라고 하는 회고록을 써요. 그래서 장강은 이제 긴 양자강을 말하지만 그 상하이가 양자강 지휘변에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와서 하니까는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양자강 푸른 물결 위에 실린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의 이야기만 아니라 자기가 결국 살았던 곳이 임시정부니까 임시정부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책에 등장 또는 일본의 기록에 등장하는 이면에 등장하는 실질적인 독립운동에 누가 누구네 집 가서 잡고 누가 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보면은 대단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애, 김구나, 이동여, 이시영 등 임정 요원들 가운데 이 장정화 여사의 그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기록을 쓰냐면 독립운동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만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독립운동을 조국 광복과 민족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여성의 일상 속에서 여성의 독립운동을 보는 중요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현장이 있지만 이렇게 살림살이를 했던 여성들. 그래서 나중에 충칭을 갔을 때는 이제 여성들 그 독립운동하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유치원도 운영합니다. 유치원이 뭐 어떤 허가받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 2세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아이 때는 유치원 단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크면 이제 또 임시정부 안에도 이제 모여서 교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더라도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재작년인가요? 100주년 때에 상하이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부 뭐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를 다시 이제 복원했었어요. 그때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의 부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밥상이 있죠. 이렇게 밥상에 있고요. 여기 이제 부뚜막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은 다 이제 입식 생활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입구 왼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부엌 겸 식당 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살림집이자 임시정부 관사이자 이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 식당입니다.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데에 여성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오면은
저기 나 밥 좀 줘. 밖에 나게 와가지고 들어와서 나 밥 좀 줘. 밥 줘. 그 말을 들어주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밥을 줬기 때문에 남성들은 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은숙입니다. 아까 이회영, 우당 이회영의 부인이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서울 남산 밑에 이회영 기념관을 처음 문을 열었어요. 원래 저쪽 서촌에 조그만 있었던 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 후원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죠. 거기에 이회영 기념관에 2층부터 시작이 되는데 2층의 첫 시작이 바로 이은숙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은숙도 노년에 글을 썼어요. 그가 썼던 글이 바로 여기 보면 있는 서간도 시종기라는 글입니다. 서간도 시종기. 서간도 시종기. 서간도, 북간도 서간도 그러죠.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 있는 쪽을 서간도라고 합니다. 두만강 건너 위쪽을 북간도라고 합니다. 만주를 친다면은 서간도를 남만주라고 그러고요. 저 흑룡강성이 있고 하얼빈 있는 그쪽을 이제 우리가 북간도 내지는 북만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서간도의 시종, 시는 처음과 끝, 처음시, 끝종. 그래서 서간도의 처음과 끝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걸 씁니다. 여성들의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사의 그 하드한 내용의 이면의 이야기가 대단히 이런 책이 아까 장강일기도 그렇고요. 이 서감시종기에도 그 얘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영 기념관의 첫 시작이 바로 서간도 시종로라고 해서 전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분입니다. 이혜영은 다 조금씩 아시는 분이죠. 그분의 부인입니다. 이게 바로 서간도 시종기 원본입니다. 이게 보면은 글을 잘 보면 나중에 이게 활자가 됐지만 처음에 쓰실 때는 마치 규방의 여성이 그 궁체로 한글로 이렇게 내려 쓰는 그 궁체의 글 쓰듯이 내려 썼습니다. 이게 원본이 지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이 서간도 시종기와 관련된 건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일대기지만 그가 서간도로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혜영이 이제 아나키즘,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 참 대단해, 여자고 남자도 대단한 것이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뭐 이런 거 얼마나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행동파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60살 먹어서 합니다. 그래서 60 먹어서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을 해보겠다라고 뛰어드는 그 용기. 그러니까는 그때 60이면 지금이 한 80은 되겠죠. 80 청년이라는 말. 그러니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은 독립운동가에게 저희한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쭉 적고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한 본격적인 의도한 독립운동 양성기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이회영 집안이 그 서간도 통하여 합리화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또 사람들이 와서 만든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고, 신흥무관학교 한 10년 운영되다가 여러분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 알죠? 그 전투에도 참여했다가 그 이후로 일본이 대단히 만주에 대한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31년에 만주사변을 해서 만주까지 일본 땅이 됩니다. 그거 나서부터는 이 신흥무관학교는 없어지지만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청년들이 이후에 독립운동에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한 현장은 바로 무장투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은숙이 쓴 서간시종기에 나오는 겁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가 바로 그들의 그 이은숙의 집입니다. 합리하 지명입니다. 신흥무관에 있었던 합리하에 몇백 평 땅을 사서 조선집 모양으로 집을 지었는데 다 짓지 못한 가운데 안방 한 칸 반 칸과 학생들 있을 집
반칸을 들였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아예 어떻게 해? 집이고 학생들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집에 같이 하는 기숙사를 운영은 누가 해주냐? 바로 이 여성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생활은 3, 4경의 강냉이밭, 아주 작은 강냉이밭을 농사짓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자기 식구들과 학생 6명이 함께 지내어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양식이 떨어지면 같은 지역에 사는 친족들이 자루 강냉이 2부대를 보내 그것을 연명하며 생활해왔다. 독립운동은 이러한 일상이 속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다음 허은입니다. 안동에 가면은 임천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집이 있고 지금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의 그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분이 이제 그 이상룡과 그 마찬가지로 안동 지역에 있었던 양반 출신의 의병들, 계몽했던 사람들이 1910년 한일합방 그 일제강점이 이루어지자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만주를 이주합니다. 그럴 때에 이 허우는 구미 사람이고 구미 이문동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재정부가 바로 누구냐면은 의병장 허위입니다. 허위는 누구냐면은 아주 그 일제가 우리를 막 합방할 때에 의병이 막 일어나 1907년 이후에 의병이 일어났을 때 한양을 점령하겠다라고 해서 13도 창의군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의병운동 일으키는데 잡혀요. 의병 대장으로. 그분도 허위도 나이가 한 50대야. 당신으로서는 노인분입니다. 노인분의 의병장이에요. 근데 1908년 일본이 서대문 형무소를 짓습니다. 형무소를 지었고 거기서 처형을 할 때에 이 교수형, 참수형 1호가 바로 허위입니다. 의병장입니다. 그분 집안이니까 일제가 이제 의병장의 가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계속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운도 서간도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고 거기서 임천각의 주인이었던 이상룡의 손자와 만주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나중에 한 90이 다 되셔가지고 자기의 사촌 올케가 자기가 말을 하고 구술해서 낸 기록이 바로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바로 요겁니다.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책이 지금 있습니다. 원래 90년도에 나왔다, 95년에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걸 다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 남편, 그다음에 시할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켜줬지만 이상룡은 뭐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신흥무관학교를 나와서 중국에서 계속 일본의 경찰서 파괴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자, 이거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해외 독립운동의 군사 부대를 이제 다시 정비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서간도 이제 설호군 정서를 이제 군대 부대를 만듭니다. 이때가 바로 이 허운의 신혼입니다. 결혼하자마자 그 기억입니다. 매일같이 회의를 했다. 3월 초에 이 집으로 이사하고부터 시작한 설호군 정서 회의가 석 달까지 계속되었다. 설호군 정서는 서간도 땅에서 독립정부 역할을 하던 군정부가 임시정부 쪽과 합치면서 개편된 조직이다. 곳곳에 여러 단체가 있어서 정의부, 통일부, 자신계, 군정서 등으로 나뉘어 활약했다. 통신원들이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춥고 덥고 간에 밤낮으로 우리 집을 거쳐 다녔다. 만주 일대 정객들도 전부 내왕했다. 그 정객들 조석은 아침 저녁입니다. 집에서 드실 때가 많았고 가끔 나가 먹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상 속의 독립운동의 모습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밥 안 먹고 살지 않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옷 안 입고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었던 일상 속에서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그 가족들의 모습, 바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민자들, 즉 디아스포라들의 하나의 공동체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여자일, 이건 남자일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남자들은 전부 독립운동 활동하느라 바깥 일에만 전념하니까 어느 집, 옆집은 보니까는 그 집도 나무 해다 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나무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 것인가, 여자들의 팔자가 너무 셌다, 힘들었겠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여성일 남성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은 삶의 현장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생활력 있게 실천력 있게 뛰어드는 모습의 여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땅도 개간하고 심지어는 거기는 이제 그 만주나 이런 데 풍토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토병 때문에 지금 코로나 못지않게 지금은 약으로 하고 뭐 방역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지역의 풍토병 이런 거 걸리면은 많이 죽어요.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단순한 가산노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도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본다면은 이건 남자 일이야, 이건 여자 일이야, 가장이 일해야지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없고 여성이 다 가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성은 기존의 어떤 여자는 일해야지, 여자는 조신해야지 라는 젠더적인 어떠한 규범의 역할을 넘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성의 생활력이 강해서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남성도 대단히 무능하네 이렇게 되잖아. 이런 관점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 안 되는 거고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의 그 공동체, 독립운동 공동체입니다. 특히 독립운동 하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간 그 사람들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지는 젠더의 역할은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줘야만이 독립운동에서 어떤 남성들의 모습도 또 거기에 함께해서 여성들의 모습도 온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설화군 정서에서는 의복도 모두 단체로 만들어서 군정서 조직원들 배급해 주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인 거죠. 그럴 때 부녀들이 동원되어서 흙 광목과 송문치를 산더미처럼 사서 대량으로 이 옷을 지었다, 만들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식 검정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도록 했다. 이 두루마기 한 벌을 받으면 다 해지도록 입곤 했다. 중국식 복장이 한국이라는 표도 잘 안 나고 한복보다 활동하기에도 편했다. 나도 그 옷을 숱하게 만들었다. 이거를 당시 변장운동을 했어요. 왜냐면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 저 일본 첩자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 일본 경찰들은 조선 옷 입고 있으면 저거 독립운동 하는 놈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아예 중국인처럼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정 선생이 뭐라 하면은 이거를 변장운동이라는 말씀, 변장. 중국인처럼 사는 거. 변장운동 할 때 이 옷을 다 누가 지었냐? 여성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삶에서 우리는 이런 여성의 모습, 이런 살림의 모습은 단순하게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얘기할 정도로 하기엔 너무 이거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더의 경계를 넘어선 일,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다녀요. 돌아와서 일을, 이은숙도 남편이 막 일할 때 국내로 잠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가 있고 그 독립운동 그 경비죠. 그래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당시 경성에 고무공장이 있어서 이은숙도 고무공장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전부로 다 하는 겁니다. 허은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안의 어른이자 동시에 독립운동할 때 유림이 올 때에 이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는 옆에 있는 중국 사람의 피복 공장에서 단추 만드는 일을 단추 구멍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건 여자일, 젠더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얄팍하다. 결국 그녀들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성의 항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의 기준은 뭐 옥고가 또 수용생활이 어떻고 어느 단체 일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해서 여학생들에도 정학을 당했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약간 있거나 정학당했다. 일제때 정학당은 여성이고 남성이 정학당한 것은요. 자신의 출세길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제로부터 당한 피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여성이지만 이와 같이 독립운동 공동체에서 했었던 여성의 활동,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며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 며느리는 한 가정 내의 호칭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은숙, 허은, 정정화 그녀들의 이름으로서는 그들은 독립운동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여성으로서의 그 시대를 살아갔었던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뭐 여자들은 공적인 일이야, 사적인 일이야. 이건 단지 독립운동의 이면일 뿐이야, 일상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독립운동, 그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온당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을 본다. 민족사, 흔히 근대사 민족사라고 하면 내셔널리즘 얘기할 때에 그 민족사 내에서도 있었던 약간 남녀노소, 국민은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여성의 근대적인 전환, 그리고 근대 여성의 탄생 속에서 항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의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남성의 이런 구분도 대단히 전근대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 넘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젠더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소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갈라치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역할들이 더 유동적으로 벌어졌던 사람 영역들.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항일 운동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결국 드러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을 우리가 공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을 우리가 다시 볼 때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역사 또 그들의 삶을 우리는 훨씬 더 제대로 또 그들을 제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주어서 보이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았다고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를 살았던, 일제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의 삶 속에서의 항일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